2020년도 벌써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것들이 이상한 1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고요. 각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와 현금 살포 수준의 가계와 기업 지원금, 그리고 그 와중에 치솟는 자산시장까지 경제도 정신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투자와 생계가 뒤얽히면서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 지금도 보이고 있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올해 1년 부동산 시장과 또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1년을 돌아본다고는 했지만 최근 상황을 제일 먼저 봐야겠죠. 네. 소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이슈 분석에 출연하셨을 때 역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감정원 등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제 같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음에도 좀 더 온도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2017년부터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바로 이게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요층 자체가 지방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얇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게 많잖아요. 또 지방 원정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외지에서 원정 투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나서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빠져나갔고 실수요자들은 이제 빨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약세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 어차피 다 규제 지역이면 서울도 규제 지역이고 지방도 규제 지역이면 돈 있으면 같은 값이면 그냥 어차피 규제인데 서울로 들어가자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많이 지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은 또 이게 지방까지 가서 투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서울은 다시 또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이야기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 1년을 이미 훌쩍 넘은 상황인데 강남권의 고가 전셋값이 그래도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실수요로 중요한 전세 매물로 불리는 중저가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빌라나 다세대 이런 데까지도 전세 수요가 좀 불붙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많았거든요. 가장 최신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우리가 전세가 언제 떨어졌을까? 전세 가격이 언제 안정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떨어지거나 안정되는 상황은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전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올라가고요. 또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뒤따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는 이유만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안정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는 항상 강세인데 최근에 문제됐던 게 이제 또 임대차 3법이잖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정책의 왜곡이 생기면서 이게 입주 물량의 이런 절대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 상대적인 매물조차도 눌러 앉아버리고 소급 적용이 되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고 싶죠. 누구라도 아파트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매물도 없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빌라 다세대로 눈을 돌리면서 또 빌라 다세대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전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품 재화라는 거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빌려준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인 경제선으로는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보다 한참 낮은 전세가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이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예전처럼 폭등할 만한 여지가 그래도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전세가 없어지거나 혹은 집값보다 높은 전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뭐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매매를 넘어서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서울은 원래 또 매매 가격 탄력성이 워낙 높아서 네. 항상 50에서 7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을 보면 90%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매매 가격 기대가 별로 없는 아파트들 앞으로 있잖아요. 오를 거란 기대가 별로 이 없는. 아파트는 별로 안 오르고 뭐 안 오르는데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자들 마음은 똑같거든요. 안 오르는 아파트를 취득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면서 가지고 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있어야 사는데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잖아요. 같은 가격이라도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 2억이라도 안 오른다면 전세 2억이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세 지역들 지방에서는 이제 굉장히 전세 가율도 높고요.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고요. 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굉장히 약세장이 되면 전세 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올 한 해를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집값을 요동치게 만든 참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초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대표적인 이유가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규제가 또 더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집값을 움직이는 데에는 참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 규제, 뭐 심리,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뭐 자산 가치까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뭐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예. 출생률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주택 구매 연령이 뭐 이렇게 수요층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좀 제해야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를 보자면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의 원인을 보자면 첫 번째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단 정부에서 말하는 저금리 때문에 오직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저금리 상황이 올해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길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정도였고요. 짧게 보면 3년 동안 계속 생겼기 때문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좀 무리한. 인구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역시도 중장기적인 변수였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어차피 거네요. 뭐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예.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요. 짧게 보면 정책의 왜곡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25번에 넘는 많은 규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신뢰하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왜 집을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상대적인 박탈감이고요. 네. 나는 정부 말 듣고 집을 안 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벼락거지가 되었더라. 나는 자산 가치가 그대로인데 집을 샀는 내 친구는 몇 억씩 많게는 뭐 10억 이상씩 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닐까? 내 자녀 교육 문제, 내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겹쳐지게 되면서 예. 결국에는 심리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투기 세력들 또 다주택자들 뭐 5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사는 것보다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거나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사야겠다는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줄어들었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25번이라는 많은 대책을 그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대책들 중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대책들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들이 꽤 많은데 어떤 중요한 제도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시죠. 이게 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이미 발표는 됐는데 많은 분들이 발표가 되어서 이미 적용되는 줄 아는데 적용 안 되는 대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내년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좀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은
나 올해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분양받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요에 들어가는 거니까 올해 분양받은 분들은 그나마 좀 걱정을 좀 덜 안심을 하셔도 하셔도 될 것 되겠네요.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율 인상이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이었나요? 올해 7월 달에 대책이 나오면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도 기준일이 6월 1일이고요. 고지서는 12월 달에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 12월 정도 되면 매우 많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볼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양도세도 이제 최고 세율이 올라갑니다. 네. 45%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요. 10억 초과되면 지금은 42%가 최고였는데 45%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잖아요. 네. 그래서 2주택 이상인 분들은 10%포인트가 지금 또 중과되고 있는데 더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 지금은 20%포인트인데 10% 더 얹어서 최고 30%포인트까지 돼서 최고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뭐 그게 공제를 뺀 최대 세율이 그 정도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거주 요건이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만 하면 80%까지 되는데 내년부터는 2년 거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매년 그러니까 10년 기준에서 보면 이게 절반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거주도 해야 되고 보유도 해야만 80% 거주가 되고요. 네.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최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그래서 보유 공제가 아니라 장기 거주 공제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장기 거주와 보유가 합쳐져야만 80%가 되는 좀 굉장히 강화된 규제들이 여러 가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팔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이렇게 양도세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거나 SBS, CNBC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정리가 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제 변수들 내년에도 여전히 규제들이 계속되고 아마 현 정부의 의지로 봤을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면 아마 내년에도 추가 규제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의 부동산 시장 뭐 내년 전체를 다 전망하기에는 그래도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 초라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간단하게 전망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과연 어떻게 안정이 될까 하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거든요. 저금리 유동성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적어도 2022년, 2023년까지는 뭐 지속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내년 1년간 이게 뭐 지속이 될 것 같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입주 물량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올해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공급 계획을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단기 주택 공급은 빌라잖아요. 그렇죠. 다세대 빌라 주택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는 빨라야 3년, 길게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또 토지 보상금도 또 늘어나거든요. 상기 네. 신도시 토지 보상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 이게 자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고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게 이미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올려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이 나와서 내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 대책 나올 게 이제 토지 임대부라든지 뭐 이런 대책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토지 임대부가 나와서 이게 효과를 보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주택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무조건 안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우려스러운 점은 또 몇 년 기다리다 보면 주택 시장은 언제든지 분위기는 반전이 되고요. 그렇죠. 과열이 된 거는 분명 사실이거든요. 지금 버블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올해 내년 뭐 1년만 바라보지 말고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블은 버블인데 언제 꺼질지 모르는 버블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